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약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많이 논의를 해왔던 사안인데 가장 마지막에 공약의 타이틀이 바뀐 경우가 평소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꽤 많은 전문가들하고 여러 형태로도 우리가 복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풀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뒤에도 쭉 설명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가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행복예산제 같이 적정 수준의 삶의 행복을 위한 공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슬로건이랄까요? 메시지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내 마음을 아는 복지, 시민이 행복한 세종이라는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따로 설명드리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는 안심, 안정, 안전 3만사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모든 공약의 복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공약의 제목을 바뀌었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분량이 많아서 1페이지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38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지의 수요나 아니면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아직 행복지수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17개 광역시도 중 한 14위 정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종시만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광역시도도 또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47명으로 전국에서 1위죠. 65세 이상 인구 수도 한 3만 5천 명 조금 안 되는데 9.7%가 고령화 어르신들 수치도 좀 낮은 편이고 학생 수는 한 5만 9천 명 해서 16.4%. 다음 장에 보시면은 기본 통계를 제시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합계 출산율이 세계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전망이 밝고 또 고령 사회를 대비할 시간도 좀 있고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보육, 교육, 돌봄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38만 도시에서 2030년이면 벌써 70만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세종시의 그런 복지의 틀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제가 3페이지에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민이 안심해야 되고 삶이 안정돼야 되고 가장 안전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행복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세종시의 신도시의 별칭도 행복도시인 것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돼서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시민의 복지 기준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세 번째 광역시도로 저희가 세종시가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선의 복지와 적정선의 서비스를 어떻게 잘 결합을 할 거냐. 그래서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구조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민 친화형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 4기 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안심의 영역, 또 안전의 영역, 안전의 영역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복지 정책은 저로서 조금 아쉬운데 그 경선이 시작되면서 외부적인 선거운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소통,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저의 핵심 복지 공약이지만 추후에 제가 결선에 들어가고 최종 후보로 확정될 때는 사회복지 영역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서 아마 약간 더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늘 제시된 공약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심 영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세종의 유보통합, 시니어클럽, 회복예산제, 삶을 좀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안정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득이나 그런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보는 것. 그리고 안전은 뭐 말 그대로 삶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5-2 생활권이 스마트 헬스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5-1이 스마트 시티고 5-1은 그 바이오 헬스 시티인데 결국은 둘 다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건데 5-1은 이제 바이오 부문에 좀 특화가 돼 있고 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세종시로 이전이 어려운 상태고 또 서울에서도 그 과거 미국 궁병단 부지 을지로로 이전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관심도 많았고 오랫동안 협의도 해왔는데 아직 틀이 안 잡혀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을 유치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산에 딱 하나 일산병원이 있어요. 제가 건보의 보험자 병원을 1순위로 제시하는 것은 첫째는 이게 전국 수가,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표준 병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국가의 기준 틀을 정하는 원칙에 보험자 병원이 제일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위탁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사실상 위탁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가 보험자 병원을 운영하면 아마 서울대병원 등 주요 핵심 병원들하고 위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주 양질의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오래전부터 카이스트에서 의과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그러니까 의사의 라이센스가 있는 과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험자 병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 등 주요 병원이 운영을 하고 카이스트나 이런 바이오, 의과학 분야의 대학원들하고 협업을 하는 모델이 5-2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가적으로도 가장 이익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나 우리 최민호 후보께서 제안하시는 중입자 가속기의 기반을 좀 뭐라고 부릅니까? 원자력 병원이라고 부릅니까? 그 아이디어도 저도 꽤 중요한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배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저는 다만 제가 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보험자병원 이전 문제, 또 여타의 암센터 수없이 많은 의료기관들하고 협업을 해봤는데 저는 1순위를 보험자병원으로 하되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그 병원의 방식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종형 유보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시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도 실시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지방정부 세종시가 유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통할하는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근데 특례법을 좀 지정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특보로 지정을 받으면 아마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근데 다만 우리 시가 권한을 넘겨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똑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교육 돌봄기관인데 현실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제일 처우가 좋고요. 그 다음이 민간 어린이집, 민간 유치원,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한 3, 4등분으로 층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운영기관을 단일화하고 대신에 우리 시는 현재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세종 시민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안정되고 보편적인 교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 물론 이거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통합은 세종시 아니면 못하고 본인들은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거의 층위가 달라서 시장 후보하고 교육감 후보가 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책적인 연대가 필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의 세종 시니어 클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민관 합동형 어르신 주택 단지인데 미국의 신시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만 가구 정도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한 사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곧 사만불 시대가 오면 아마도 연금 생활자, 연금으로 충분히 노후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부권 정중앙에 위치한 행정 수도에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 좀 타워형 그런 아파트형 주거를 만들고 대신에 어르신 전문 의료 시설을 하나 설립을 하고요. 민간에서는 타운하우스나 좀 고급 임대형이나 아니면 그런 전원주택형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어르신 서비스를 민간이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민간의 개발 이익으로 이 주택단지를 상당히 고품격 내지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크 골프장 같은 것하고 같이 만드는 대규모 시설을 생각하고 있고 위치는 당연히 이제 읍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천 정도에서 좀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봤는데 최근에 전국 단위에서 이런 시니어 클럽을 추진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들은 좀 있는데 저희 시는 시가 좀 더 주도해서 민간 합동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행복 예산제는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GDP 개념을 좀 극복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는 건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학교 밖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인구가 항상 퍼센테이지로 잡힙니다. 근데 시의 정책이 시민 전체의 행복감을 높이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정책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보고 그런 정책이 좀 더 시작이 많이 되도록 예산의 밸런스를 조금 조정하는 건데
뉴질랜드의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에서 랩 2050인가요? 그쪽에서 이런 새로운 정책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행보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했고 이번에 저랑 같이 경쟁했던 우리 배선호 후보도 제안을 하셨고 원래 저도 준비를 했지만 공공사무조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민간 사무조례안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지만 수개월 이상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공사무조례원이 역할이 있을 거다 해서 또 우리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림 부부 시술비 지원은 우리 복지정책이 되게 그런데 계층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복지정책의 재원을 계속 분산시키는 경향이 커요. 근데 다 잘 아시지만 세종시가 전국 최고인데 합계 출산율이 1.47명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소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나머지 모든 우리 시민들한테 난임부림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이제 기본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노인, 장애인,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제가 우리 민간 기업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오랫동안 소통을 해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네거티브식 표현보다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이걸 전국 최초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서울 성동구의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경력 보유 여성 지원 조례를 내셨어요. 근데 저랑 한 번도 소통도 안 했는데 성동에서도 그런 조례를 내셨더라고요. 좋은 정책은 많은 사람들 같이 고민한다는 걸 제가 새삼 확인했고요. 취지는 세종시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태도시 아니면 안전도시 아니면 문화와 경제를 위한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공적 일자리든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영역의 일자리든 좀 더 사회의 그런 사회적 돌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고 총량도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력 보유 여성들이 현재 일하실 수 있는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여건이 좀 다양한데 가급적 유연하게 좀 운영해보는 방식을 고민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종사자 처음의 근로여건 개선은 이거는 모든 선거 때 반복되는 사회복지 영역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네. 일단 원칙으로 수용을 하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서울에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니면 여러 특화계층의 복지 서비스마다 종사자 처우가 달라요. 그리고 기관, 어느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도 보건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아니면 시비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통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정말 제대로 된 연구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4기 시정부 동안에는 최소한 한 3가지나 그 정도로 그 번역을 좀 좁혀서 종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영역과 연구자들이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권별 플랫폼 노동조합 결성 지원인데요.
이거는 제가 시민들께 공약 제안을 오래전부터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논의하는 거에 조금 부합되는 공약이라서 제가 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배달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요동을 좀 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을 도입했는데 저희라기보다 저희 세종시가요. 근데 과연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가급적 이런 배달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사회적 조합을 만들고 그분들이 권역별로 소비자한테는 좀 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안정되고 보람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권별로 조합을 만들면 생활권 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는데, 생활권을 넘어가는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더 주도해서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산모의 출산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출산급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비용은 사회가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기본 소득이 시민들의 그런 소득을 보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제 안전한 삶, 희망 있는 세상, 세대와 계층 차별하는 세종복지라는 건데, 301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 저희 2014년도인가요? 조치원에서 시어머니하고 아마 며느님 두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수지에서. 네, 가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지만 고독사니 아니면 이런 사회적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고립된 분들이 결국은 이제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병원하고 복지기관하고 일자리 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케이스별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충남대 병원도 그런 사회공헌 서비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의료보험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이 있고,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긴급보호가 해결이 되면 일자리를 마련해 줘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거두면서 다시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적십자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범 모델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편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반드시 세종시에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있었고, 또 우리 충남대병원이나 여러 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저랑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예방 또는 사각지대의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도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고, 또 장애인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최근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존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달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10페이지 보시면은 중증 장애가정 수도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접수한 그런 시민제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보통 목욕을 하실 때 인근의 모텔을 잡으신대요. 왜냐하면 상당히 장애가 심한 우리 아동들을 한번 목욕시키는 게 보통 사람이 그냥 쉽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는 물론 비용이 아마 좀 경감이 되니까 좋아들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의지를 좀 담았다 생각을 하시고, 물론 여기서는 수도 요금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드리지만 그거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가 좀 더 있는지 추가로 좀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통 보육원에서 퇴소되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최근에 문제의식을 갖고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세종시에서만큼은 이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만 없는지 아니면 지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애인 산모한테 필요한 별도의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시설만 갖춰줘도 굉장히 안심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거에 동참하는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준비만 되면 바로 수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발표했었습니다만 저상 전기버스하고 누리콜 24시간 운영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3만 5천 부를 넘었고, 아마 4기 시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한 4만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뭐냐, 이런 논란이 이제 어느 정도 그치는 사회가 되는데, 저는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면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꿨던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혁신적인 경제적인 일자리, 아니면 좀 더 과감한 교육개혁,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복지 영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